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마음을 읽다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마주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노르웨이 작가 요슈타인 가더의 소피의 세계입니다. 혹시 접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피의 세계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가의 어떤 철학적 소신도 있겠지만 평범한 우리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소설로 읽는 철학책으로 철학을 접할 수 있게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1994년 북유럽과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로 주목받으며 독일 청소년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세계적인 작가로 급부상하게 만들어준 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6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에 4천만 부 이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완전 철학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피의 세계는 철학사에 관한 소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완전히 소설만은 아니며 또한 철학에 관한 책만도 아닙니다. 소피의 세계는 철학 정신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그린 책이라고 이 책을 쓴 저자 요슈타인 가더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제가 전달을 잘 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느낌과 각자의 어떤 철학관, 세계관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저 또한 또 제 나름의 철학관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한번 같이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1부 편에서 첫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어느 순간에 그 무엇이 무에서 생겨났으리라. 소피 아문센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요룬과 로봇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룬은 사람의 두뇌가 복잡한 컴퓨터 같다고 했지만 소피는 내심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이 기계보다 나아야 하나? 슈퍼마켓 근처에서 둘은 헤어졌다. 소피는 대규모 주택단지의 변두리에 살고 있어서 등하굣길이 요룬에 비해 거의 2배나 되었다. 소피네 정원 뒤로 숲이 펼쳐졌기 때문에 소피네 집은 세상의 끝에 있는 듯 했다. 이제 소피는 클레베르에인으로 접어들었다. 이 길의 끝은 비탈지고 휘어져서 선장의 꼬부랑길이라고 불렀다. 주말이 아니고서는 이 길에서 사람들을 보기 어려웠다. 그날도 그런 날들 가운데 하루인 5월의 첫날이었다. 마을의 여러 정원에는 과일나무를 둘러싸고 수선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다. 자작나무들은 이미 푸른 잎사귀들로 얇은 커튼을 드리우고 있었다. 어떻게 모든 것들이 이 계절에 피고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지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명이 없는 흙에서 수많은 녹색 식물이 솟아나고 왜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눈이 사라지는 걸까? 소피는 정원문을 열면서 우편함을 살폈다. 그때 그 안에 많은 광고 전단지와 엄마 앞으로 온 큰 편지 봉투들이 있어서 소피는 숙제하러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두꺼운 우편물 뭉치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곤 했었다. 가끔 아빠 앞으로 청구서가 배달됐지만 소피의 아빠는 평범한 가장은 아니었다.
그는 유조선 선장이어서 한 해의 대부분을 항해 중이었다. 몇 주 동안의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오면 슬리퍼를 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소피와 엄마를 정성껏 돌보았다. 그러나 바다로 떠난 아빠는 멀게만 느껴진다. 오늘은 커다란 초록색 우체통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달랑 들어있었다. 소피에게 온 편지였다. 작은 편지 봉투엔 클레베르베이엔 3, 소피 아문센이라고 적혀만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우표도 붙어있지 않았다. 소피는 문을 닫고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 안엔 봉투보다 크지 않은 아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누구니? 인사말도 보낸 사람도 이름도 없이 손수 적은 이 4글자만 커다란 물음표를 달고 있었다. 소피는 다시 한번 봉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다시 봐도 분명 편지는 소피에게 온 것이다. 누가 이 편지를 우리 집 우체통에 넣었을까? 소피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소피가 문을 닫기 전에 평소처럼 고양이 세레칸이 덤불에서 기어나와 층계참으로 뛰어올라 집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야옹, 야옹, 야옹. 소피 엄마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우리 집을 동물원이라고 했다.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 그런 면에서 소피에게도 동물원이 있다고 할 만했고 충분히 행복을 얻었다. 맨 처음 소피는 금붕어, 황금 고수머리, 빨간 모자, 그리고 까만 피터가 담긴 어항을 선물 받았다. 그 뒤에 앵무새인 톰과 제리, 거북이 고빈다, 마지막으로 누런 고양이 세레칸을 키우게 되었다. 소피 엄마는 오후 늦게 퇴근하고 아빠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소피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다. 소피는 책가방을 구석에 던지고 고양이 먹이를 접시에 담아 세레칸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이상한 편지를 들고 부엌 의자에 앉았다. 너는 누구니? 전혀 모르겠다. 그녀는 당연히 소피 아문센이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지? 소피는 아직 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제부터 소피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예를 들어 안네 크누트센트라든지. 그럼 소피도 다른 사람이 되니까? 소피는 처음에 아빠가 그녀에게 신네베라는 이름을 지어주려 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소피는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신네베 아문센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상상해 보았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소피의 머릿속에는 소피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떠올랐다. 소피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 비밀스러운 편지를 들고 욕실로 갔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 서서 두 눈을 응시했다. 난 소피 아문센이야. 거울 속 소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소피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소피는 번개처럼 움직여서 거울 속의 소녀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 소녀도 꼭 그만큼 재빨랐다. 너는 누구니? 소피가 물었다. 역시 대답은 없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소피는 이 질문을 던진 게 소피인지 거울 속의 소녀인지 혼란스러웠다. 소피는 검지로 거울 속 소녀의 코를 누르며 말했다. 너는 나야. 이마저도 대답이 없자 소피는 문장을 바꾸어 말했다. 나는 너야. 소피 아문센은 종종 자신의 생김새가 불만스러웠다. 눈이 아몬드 모양으로 예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긴 했지만 그건 아마도 코가 너무 작고 입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말일 것이다. 게다가 양쪽 귀는 눈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하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생머리가 제일 끔찍하다. 아빠는 종종 소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클로드 드뷔시의 작품 이름인 아맛빛 머리의 소녀라고 불렀다. 아빠야, 길고 까맣고 축 늘어진 생머리가 아니니까. 소피의 머리카락은 스프레이나 젤로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소피는 가끔 자신이 너무 못생겨서 혹시 기형으로 태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소피 엄마는 종종 소피가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는지 얘기해 주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김새도 결정되는 걸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자기의 외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건 역시 불합리적인 게 아닐까? 소피의 외모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을 선택할 수 없다. 심지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인간은 무엇일까? 소피는 다시 거울 속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생물 숙제나 하는 편이 나을 것 같네 라고 거의 변명하듯이 말했다. 그리고 소피가 복도로 나왔을 때 아니야, 정원으로 가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했다. 야옹 야옹. 소피는 고양이를 바깥 계단으로 내몰고 현관문을 닫았다. 소피가 그 비밀스러운 편지를 들고 자갈길에 섰을 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마법으로 생명을 얻은 인형이 된 것 같았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이상한 동화 속을 헤매게 된다면 얼마나 신기한 일일까? 세레카는 우아하게 자갈길로 뛰어올라 바로 옆 까치 밤나무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이 고양이는 하얀 수염에서 몸통 뒤에 살랑거리는 꼬리까지 에너지가 넘친다. 세레칸도 지금 정원에 함께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소피만큼이나 거의 이해하지 못하겠지. 소피는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곧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지금 이 세계에 있어. 소피는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사라질 거야. 죽음 뒤에 삶이 있을까? 다행히 고양이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 얼마 전 소피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넘도록 소피는 매일 할머니를 그리워했다. 삶의 끝에 있어야만 하는 건 얼마나 부당한가. 소피는 깊이 생각에 빠진 채 자갈길 위에 우뚝 멈춰섰다.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걸 잊어버리기 위해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려 할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차오르자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마치 계속 돌고 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동전의 한 면이 크고 뚜렷할수록 다른 한 면도 크고 뚜렷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소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존재한다는 것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삶이 얼마나 즐거울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깨닫는 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할머니가 자신의 병명을 듣게 되었을 때 소피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해주신 것이 떠올랐다. 이제야 넉넉한 삶이 무엇인지 알 것 같구나. 사람들 대부분이 병들기 전에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사람들 모두가 이 비밀이 가득한 편지 한 통쯤은 받았을 법한 일인데 말이다. 혹시 편지가 더 왔는지 살펴봐야 할까? 소피는 대문 쪽으로 달려가 우편함의 녹색 뚜껑을 젖혔다. 똑같은 편지 봉투가 들어있어 움찔했다. 소피는 첫 번째 편지를 꺼내고 분명히 우편함이 빈 것을 확인하지 않았나? 분명히 없었는데. 이번 편지에도 소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 봉투를 뜯고 지난번 편지와 똑같은 흰 쪽지를 꺼냈다. 세 개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전혀 모르겠어. 소피는 생각했다. 그런 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하지만 소피는 이 질문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소피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싶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피는 이 이상한 편지들 때문에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어지러워져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좀 쉬기로 마음먹었다. 이 동굴은 소피만 아는 비밀 장소다. 소피는 아주 화가 나거나 아주 슬프거나 또는 매우 기쁠 때만 이곳을 찾았다. 오늘 소피는 정말 혼란스러웠다. 소피네 빨간 지붕집은 넓은 정원 한가운데 있다. 이곳에는 알록달록한 꽃밭, 까치 밤나무와 여러 가지 과일나무가 있고 넓은 잔디밭에는 해먹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첫 아이를 잃은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가 지은 정자도 있다. 그 가여운 아기의 이름은 마리였다. 묘비에는 작은 마리가 우리를 찾아와 그저 인사만 하고 떠나버렸네 라고 적혀 있다.
정원 한 구석에 딸기나무 가지 뒤로 열매는커녕 꽃도 피지 않는 덤불이 촘촘히 나 있다. 이 덤불은 원래 숲과 경계를 짓는 울타리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 지금은 누구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덤불숲이 되어버렸다. 할머니는 이 울타리가 전쟁 때 마당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닭들을 여우가 채가지 못하게 친 것이라고 했다. 소피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오래된 울타리는 정원 앞에 오래된 토끼장만큼이나 쓸모가 없었다. 그들은 울타리에 담긴 소피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다. 소피는 오래전부터 그 덤불 안에 있는 작은 구멍을 알고 있었다. 그 안으로 기어들어가면 덤불 사이에 커다란 빈 공간에 다다르는데 이것이 바로 소피의 동굴이다. 아무도 소피를 찾아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소피는 편지 봉투를 두 손에 꼭 쥔 채 정원을 지나 덤불 울타리 속으로 납작 엎드려 기어들어갔다. 동굴은 소피가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꽤 넓었다. 소피는 두어 개의 굵은 나무 뿌리 위에 걸터 앉았다. 그곳에서는 나뭇가지와 잎들 사이에 아주 작은 두 구멍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다. 구멍은 5크로네짜리 동전 크기였지만 그 구멍으로 앞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소피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찾기를 찾는 모습을 재밌게 바라보곤 했다. 소피에게는 항상 앞들이 자신만의 세계처럼 보였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피는 자기만의 작은 낙원을 바라보듯이 그 동굴을 떠올렸다.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지? 전혀 모르겠어. 물론 이 세계가 거대한 우주 공간에 있는 작은 행성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주 공간이 태초부터 이미 존재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주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과연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무언가가 소피의 마음속에서 항의하듯 일렁였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야. 그러면 이 우주도 언젠가 그 어떤 무엇에서 생겨났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우주가 갑자기 그 어떤 무엇에서 생겨났다면 이 무엇 역시 언젠가 또 다른 어떤 무엇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소피는 스스로 이 문제를 그저 질질 끌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순간에 그 무엇이 무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했을까? 소피의 이런 상상은 이 세계가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생각만큼이나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종교 시간에 소피는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배웠다. 소피는 여러 의문이 들긴 했지만 이것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며 위안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소피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물론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 하느님은 또 뭐지? 하느님은 스스로 무에서 생겨난 걸까? 다시 소피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일렁였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는 스스로를 창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느님은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 하지만 소피는 이 가능성도 이미 탈락시켰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젠장. 소피는 다시 편지를 읽어보았다. 너는 누구니?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지? 이런 짜증나는 질문이라니. 이 편지들은 어디서 온 거지? 정말 이상하다. 갑자기 소피를 일상에서 끄집어내 우주의 커다란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 소피가 우편함으로 세 번째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이제 막 집배원이 우편물을 가져오고 있었다. 소피는 두꺼운 전단지 뭉치와 신문 그리고 엄마에게 온 편지 2통을 받아들었다. 하나는 남쪽 해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 엽서였다. 엽서를 뒤집어 보니 노르웨이 우표와 UN 평화 유지군 소인이 찍혀 있었다. 아빠가 보내셨을까? 하지만 아빠는 전혀 다른 곳에 계신데 글씨체도 전혀 아빠 것이 아니고. 엽서에 적힌 주소를 읽는데 소피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클레베르 베이엔 3 소피 아문센 댁의 힐데 멜레크 크나그에게. 적혀있는 주소는 틀림없었다. 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사랑하는 힐데에게 1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를 성장하게 할 멋진 선물을 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이 카드를 소피에게 보내는 걸 이해해 주렴.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그럼 안녕, 아빠가. 소피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부엌으로 향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소피보다 콕 한 달 앞서 1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이 힐데는 누구지? 소피는 복도에서 전화번호부를 가져왔다. 멜레르라는 이름도 많았고 크나그라는 이름도 종종 보였다. 하지만 두꺼운 전화번호부에 힐데 멜레르 크나그라는 사람은 없었다. 다시 찬찬히 이 이상한 엽서를 살펴보았다. 우표도 우체국 소인도 진짜였다. 왜 이 사람은 딸의 생일 축하 카드를 소피의 주소로 보냈을까? 세상에 어떤 아빠가 엽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어 딸이 제때 생일 축하 인사도 받지 못하게 한담? 왜 그게 가장 쉽다는 걸까? 무엇보다 힐데를 어떻게 찾아내지? 소피는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문제가 더 남아 있었다.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다. 이날 오후 소피는 3가지 수수께끼와 마주했다. 첫 수수께끼는 누가 이 2통의 편지를 소피네 집 우편함에 넣었는가 하는 의문이다. 두 번째는 이 편지들에 적혀있는 어려운 질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수수께끼는 힐데 멜레르 크나그는 누구이며 왜 소피가 이 낯선 소녀의 생일 축하 엽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소피는 이 3가지 수수께끼가 어떻게든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왜냐하면 소피는 이 편지들을 받기 전까지는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마술사의 모자. 훌륭한 철학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소피는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다시 편지를 쓸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당분간은 아무한테도 이 편지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학교에서 소피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선생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선생님은 차라리 인간이란 무엇인지 아니면 세상이란 무엇이고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관해 얘기해 주지 않을까? 소피는 예전엔 전혀 몰랐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크고 작은 하찮은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수업 과목들보다 더욱 절실한 해답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누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을까? 적어도 지금은 강변화 동사를 벼락치기로 외우는 것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게 소피에겐 더욱 중요해 보였다. 마지막 수업을 끝맺는 종이 울릴 때 소피는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그래서 요룬도 소피를 따라잡기 위해 뛸 수밖에 없었다. 한숨 돌린 후 요룬이 물었다. 오늘 저녁에 같이 카드놀이 할래? 소피는 어깨를 움츠렸다. 이제 카드놀이에 관심 없어졌어. 요룬은 무척 어리둥절했다. 그래? 그럼 배드민턴이나 칠까? 소피는 아스팔트 바닥을 멍하니 내려보다가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보았다. 난 배드민턴에도 이제 관심 없어. 흥, 알았어. 소피는 요룬의 목소리에서 언짢은 기색을 느꼈다. 그럼 갑자기 너한테 그렇게 중요해진 일이 뭔데? 소피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건 비밀이야. 챗, 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구나? 둘은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축구장에 다다랐을 때 요룬이 입을 열었다. 나 축구장을 가로질러 갈게. 가로질러서? 그 길은 요룬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긴 하지만 요룬은 손님이 오신다거나 치과에 예약한 날 급히 집에 가야 할 때만 그 길을 이용했다. 소피는 요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정말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소피가 달리 뭐라 대답해야 했을까?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에 관해 몰두하게 되었고 그래서 배드민턴 칠 새가 없다고? 요룬이 이 말을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어찌되었던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이해해야 할 문제가 왜 이리도 어렵게 느껴질까? 우편함을 열어젖히는 소피의 가슴은 콩콩 뛰었다.
얼핏 봐서는 그저 청구서들과 엄마에게 온 큰 갈색 편지 봉투들만 눈에 띄었다. 소피는 바보처럼 그 모르는 사람이 보냈을 새로운 편지를 너무나 고대하고 있었다. 대문을 닫고 나서 소피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큰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봉해진 편지 봉투 뒷면에는 철학 강의, 아주 세심하게 다뤄야 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피는 자갈길을 뛰어가 계단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다른 편지들을 매트 아래로 밀어놓고 뒷뜰로 달려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큰 편지 봉투를 뜯었다. 세레칸이 뒤쫓아왔지만 소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고양이가 함부로 입을 놀릴 리 없기 때문이다. 편지 봉투 속에는 타자로 친 큰 편지 3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다. 소피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소피야, 사람들마다 다양한 취미가 있단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동전이나 우표를 수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언가 손으로 만들기를 좋아하지. 또 어떤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온통 특정 스포츠에 쏟아붓기도 하지.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독서 취향은 서로 많이 다르지. 어떤 사람은 신문이나 만화만 읽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문학, 동물이나 기술의 발명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책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말이나 보석에 흥미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내가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방송에 푹 빠져 있더라도 이런 스포츠를 지겨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관심을 가질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그들이 누구이며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 소피야. 모든 사람들이 골똘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의문이 있단다. 이 강의는 바로 그런 의문들에 관한 거야.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먹는 것이겠지. 똑같은 질문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해보면 따뜻한 날씨라고 대답할 거야. 그리고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사람에게 묻는다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같은 것일 테지.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모두 충족되어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을까? 철학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했어.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철학자들의 생각이지. 물론 모든 사람들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또 사랑과 보호도 필요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이며 왜 사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마음속의 욕구야. 따라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관심은 우표 수집처럼 가벼운 것만은 아니란다. 삶에 관한 의문에 흥미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해온 질문들을 생각하게 되지. 우주, 지구,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이곳에서 생겨나게 되었느냐는 의문은 올림픽 경기에서 누가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느냐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해. 철학에 한층 다가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철학적 질문들을 제기하는 거야. 어떻게 세계가 창조되었지? 실제 일어난 사건의 배후에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숨어 있을까?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을까? 대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지. 우리가 아는 모든 문화권에서 인간이란 무엇이며 세상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하는 수많은 의문은 수없이 일어났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기할 철학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미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제기되기 때문이지. 우리가 던진 각각의 문제에 대한 역사는 다양한 답을 많이 보여줬단다. 철학 문제에 관한 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문제에 답하는 것보다야 훨씬 쉽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이러한 철학 문제에 오로지 자신의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어.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죽음 뒤에도 삶이 있는지 사전에서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게다가 사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을 글로 읽는 것은 우리가 인생과 세상에 관한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지. 철학자들의 진리 추구는 추리소설과 비슷해. 어떤 사람들은 안데르센을 살인자로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닐센이나 옌센을 살인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현실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 물론 경찰이 수수께끼를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수수께끼엔 늘 답이 있게 마련이야. 해답을 얻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에 단 하나의 정답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있어. 죽은 뒤에는 삶이 있을까? 없을까? 그동안 학문이 많은 옛날 수수께끼들을 밝혀냈어. 한때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커다란 수수께끼였지. 토론을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없지. 그 해답은 사람들이 상상에 맡겨졌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게 됐지. 달에 사람이 산다거나 달이 치즈로 되어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거든. 2000여 년 전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철학이 인간이 느끼는 감탄에서 생겨났다고 믿었어. 그의 생각을 따르면 인간이 산다는 것을 경이롭게 여겼기 때문에 철학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는 거야. 이것은 우리가 마술을 구경하는 것과 같이 말이야. 우리는 마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파악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마술사가 어떻게 하얀 실크 스카프 2장으로 살아있는 토끼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게 됐단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사가 속이 텅 빈 모자에서 갑자기 토끼를 꺼내올 때처럼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그리고 의심을 갖게 되었어. 토끼에 관한 한 마술사가 우리 눈을 속였다는 것은 분명해. 그러나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사정은 전혀 달라. 우리는 이 세계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님을 알고 있지. 우리가 지구 위에 있고 우리 자신이 이 세계의 일부분임을 알기 때문이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술사의 모자에서 꺼내 올린 흰토끼인 셈이지. 우리와 흰토끼 사이의 차이는 단지 흰토끼는 자기가 마술에 출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야. 이 토끼와 우리는 아주 달라.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그 무언가에 관계되어 있다고 믿고 있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내고 싶은 거야. 추신, 흰토끼에 관해선 아마도 토끼를 전체 우주와 비교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이곳 지구에 사는 우리는 토끼 가죽 털 아래 깊숙한 곳에서 우글거리는 벌레들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철학자들은 가느다란 털을 붙잡고 위대한 마법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려고 마냥 위로 기어오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란다. 소피야, 이제 다 읽었지? 다음에 계속 얘기하기로 하자. 소피는 기진맥진했다. 다 읽었냐고? 편지를 읽으며 숨이나 제대로 쉬었는지 모르겠다. 누가 이 편지를 갖다 놓았을까? 누구지? 누구일까? 힐데 멜레르 크나그에게 생일 카드를 보낸 사람과 같은 사람일 리는 없다. 그 이유는 그 카드엔 우표가 붙어 있었고 날짜 도장도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갈색 편지 봉투는 전에 온 2통의 흰 편지와 마찬가지로 방금 우편함에 누군가가 넣어놓은 것이다. 소피는 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2시 45분. 아직 2시간이 더 지나야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오신다. 소피는 다시 정원을 가로질러 우편함으로 뛰어갔다. 혹시 무엇이 더 들어있을까? 소피는 자기의 이름이 적힌 갈색 편지 봉투를 또 발견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다. 소피는 숲의 끝까지 달려가 그쪽 길을 살폈다. 그곳 역시 사람 그림자라고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때 소피는 갑자기 숲 깊은 곳에서 얼핏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확실치 않을 뿐더러 그리고 쫓아갈 이유도 없었다. 누가 소피에게서 도망치려 한 거라면 소피는 그 사람을 따라잡기 어려울 테니까 말이다. 소피는 현관문을 열고는 엄마 앞으로 온 우편물과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제 방으로 뛰어가 각양각색의 예쁜 돌들이 든 커다란 과자통을 꺼내 그 돌들을 방바닥에 쏟고는 2통의 큰 편지 봉투를 그 안에 넣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자통을
팔로 감싸 안고는 다시 정원으로 뛰어갔다. 세레칸에게 미리 먹이를 준 터였다. 야옹, 야옹. 다시 동굴 안에 자리를 잡고서야 소피는 편지 봉투를 뜯고 이전보다 더 많아진 편지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상한 존재.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구나. 이 짧은 철학 강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제 확실히 파악했겠지. 이제 몇 가지 알려줄 게 있단다.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란 점을 이미 얘기했겠지. 안 했으면 지금 다시 얘기하지. 훌륭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야. 어린 아기에겐 누구나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해. 몇 달이 지나면 아기들은 새로운 현실로 밀려나오게 되지.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런 능력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왜 그럴까? 소피 아문센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들어봐. 어린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다면야 어떤 이상한 세계가 있다 왔는지 분명 말해줄 수 있을 거야. 비록 아기가 말은 못해도 아기가 어떻게 주위를 둘러보고 호기심에 가득 차 방 안의 물건들을 만져보는지 우리도 늘 보잖니? 아기가 처음 말을 시작하게 되면 멍멍 짖는 개를 볼 때마다 제자리 우뚝 멈춰 서서는 멍멍 멍멍 하며 유모차 안에서 깡충깡충 뛰며 팔을 마구 내젓잖니? 여러 해를 산 우리는 이 같은 어린아기의 흥분이 가장 지나치다고도 느끼기도 하지. 그래, 저건 멍멍이란다. 이제 그만두렴, 아가야. 자리에 앉아야지. 세상을 겪어본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그리고 그렇게까지 흥분하지도 않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는 개를 봐왔으니까. 아기가 개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때까지 어쩌면 이런 어수선한 행동을 수백 번은 거듭해야 할 수도 있어. 코끼리나 하마를 보더라도 말이지. 하지만 이 세계는 아기가 제대로 말을 배우기 전에 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아기에게 익숙한 세계가 되고 말아. 사랑하는 소피야, 내가 이 세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가 진짜 철학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 가상 실험을 해보자. 내가 숲속을 산책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렴. 그때 갑자기 길에서 작은 우주선을 발견했어. 그 우주선에서 작은 화성인이 내려와 널 올려다 본다면 이때 넌 무슨 생각이 들까? 물론 그건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너도 그런 화성인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있니? 물론 내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은 쉽게 있을 법한 일은 아니야. 우리는 다른 행성에 생물체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지. 하지만 소피, 내가 바로 너 자신과 낯설게 맞부딪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야. 어느 화창한 날 내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뚝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너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숲을 거닐다가 있을 수도 있지. 나는 참 이상한 존재야. 그리고 비밀에 가득 찬 동물이지 하고 생각할 거야. 너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느껴질 거야. 그리고 난 누구지? 하고 묻겠지. 너도 알다시피 우린 우주의 한 행성을 오가고 있어. 그런데 우주란 무엇일까? 소피야, 아직 잘 잊고 있니? 우리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 어느 날 아침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세 살 먹은 아기 토마스가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몸을 돌렸어. 그런데 글쎄 갑자기 아빠가 천장 아래를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 이때 토마스가 뭐라고 할 것 같니? 아마도 자기 아빠를 가리키며 와, 아빠가 날고 있다라고 말하겠지. 분명 토마스도 놀라겠지만 이 일은 그저 그런 놀랄 정도의 수준인 거야. 아빠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식탁 위를 날아다니는 정도는 토마스 눈에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닌 거지. 아빠는 날마다 신기한 기계로 면도도 했고 때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텔레비전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리기도 했어. 아니면 머리를 자동차 보닛 안쪽에 틀어박고 있다가
새까만 얼굴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으니까. 그럼 이제 엄마의 반응을 보자꾸나. 엄마는 토마스가 하는 말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몸을 돌리겠지. 그리고 나서 식탁 위를 둥둥 자유롭게 떠다니는 남편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는 손에 든 잼병을 떨어뜨리고 화들짝 놀라 울부짖겠지. 어쩌면 아빠가 다시 자리에 앉고 나면 의사에게 뛰어갈지도 몰라. 왜 토마스 엄마는 그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바로 익숙함의 문제야. 토마스 엄마는 인간은 날 수 없다고 배운 사람이지. 하지만 토마스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아직 토마스에겐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고 또 어떤 일이 불가능한지 확실치 않아. 하지만 소피야, 이 세계 자체는 어떨까? 이 세계도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니? 이 세계도 우주 안에서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지. 슬픈 사실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중력의 법칙에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야. 동시에 이 세계 자체에 길들여지고 있지. 우리는 유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대해 놀라워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게다가 그로 인해 본질적인 것도 잃게 되지. 철학자들이 다시 삶에서 일깨우려고 했던 그 무엇을 말이야.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그 무엇은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라고 늘 속삭인단다. 우리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이를 겪어왔어. 정확히 말해서 철학 문제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될 수는 없어. 사람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에 쫓겨서 각기 다른 이유로 삶에 대한 경이감을 잃어버려. 어린아이에겐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이 놀랍도록 신기한 새로움이 있어.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세계를 완전한 평범한 것으로 체험하지. 바로 이 점 때문에 철학자라는 훌륭한 예외가 생겨나는 거야. 철학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어. 남자든 여자든 철학자에게 이 세계는 언제나 이해하기 어렵고 수수께끼 같은 신비의 세계인 거야. 철학자와 어린이는 이처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철학자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 같은 감수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지. 사랑하는 소피야, 이제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해. 너는 아직 이 세계에 길들지 않은 어린이라고 할 수 있니?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할 수 있는 여성 철학자일까? 내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어린이도 여성 철학자도 아니라고 느낀다면 넌 더 이상 놀라는 일이 없을 만큼 이 세계에 잘 적응한 거야. 이런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해두기 위해 내가 이 철학 강의를 들어야 하는 거야. 난 소피 내가 게으르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길 바래. 그리고 깨어있는 삶을 누렸으면 해. 이 강의는 완전히 무료니까 언제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어. 그만두고 싶으면 쪽지를 우편함에 넣어둬. 우린 그것을 살아있는 개구리라는 암호로 부르기로 하자. 색은 초록색이 좋겠어. 집 배운 아저씨가 놀라지 않도록 하려면 말이야. 이야기를 간략히 요약해볼게. 흰 토끼를 마술사의 텅 빈 모자에서 꺼냈어. 그건 매우 큰 토끼라서 이 마술을 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릴 거야. 모든 인간 아기들은 그 가느다란 털끝에서 태어나 그래서 아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마술에 감탄하지.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토끼 가죽 털의 깊숙한 곳으로 기어들어가 그 안에 머물게 되지. 그곳은 아주 편안해서 다시는 토끼털 위로 기어오르려고 하지 않아. 오로지 철학자들이 언어와 존재의 극한에 도달하는 이 위험천만한 여행을 감히 실행하고 있지. 그들 중 몇 사람은 도중에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다른 이들은 토끼털을 꽉 잡고 위로 기어오르면서 깊숙한 흰 털 밑에서 그저 먹고 마시며 배나 두들기는 사람들을 향해 신사숙녀 여러분 하며 외쳐대는 거야. 우리는 빈 우주 속에서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철학자의 외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들은 세상에 웬 헛소리야 하고 대꾸할 뿐이지. 그러고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계속하겠지. 이리로 버터 좀 줄래? 오늘 주가가 얼마나 되지? 토마토가 얼마예요? 등등.
이날 오후 소피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철학자가 비밀 편지가 담긴 통은 동굴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소피는 숙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낮에 읽은 편지 생각으로 머리가 아팠다. 예전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소피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제대로 성숙한 어린이라고도 어른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소피는 자기가 우주라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나와 토끼의 무성한 털 속에서 기어다니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지금 그 철학자는 소피를 붙잡아두고 있다. 그 철학자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무튼 그 철학자의 손에 소피의 목덜미는 꽉 움켜쥐어진 채 소피가 어린아이일 때 놀던 털 위로 다시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소피는 가느다란 털 끝에 있는 바깥 세계를 마치 처음인 것처럼 다시 보게 된 것이다. 그 철학자가 소피를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피는 엄마 손을 이끌고 거실로 와서 엄마를 소파에 앉게 했다. 엄마, 산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며 말문을 열었다. 엄마는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다른 때 같으면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쯤엔 소피가 늘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 가끔은 그렇지. 가끔요? 제 말은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게 놀랍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소피야, 지금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엄마는 이 세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세계는 정상적이지. 대체로. 소피는 그 철학자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른들은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영원히 일상생활이라는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아휴, 엄마는 이 세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 세계에 대해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라고 소피가 말했다. 미안하지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구나. 제 말은요, 엄마가 이 세계에 너무 적응을 잘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모두 바보 같아요. 소피야,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엄마는 우주라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바로 지금 끄집어낸 토끼의 털 속 깊숙한 곳에서 편안하게 계신 거예요. 이제 엄마는 감자를 오븐 안에 넣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신문을 읽으실 테고 잠깐 한 30분쯤 눈을 붙이고 나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겠죠. 엄마의 얼굴 위로 잠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갔다. 정말로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감자를 오븐 안에 넣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거실로 와서는 소피를 소파에 앉혔다. 너와 얘기 좀 해야겠구나. 소피는 무언가 진지해지는 엄마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설마 마약하는 건 아니지, 아가? 소피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왜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건 사람을 더 멍청하게 할 뿐인걸요. 소피는 이날 오후 마약과 흰토끼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더 얘기할 수가 없었다. 신화, 선한 힘과 악한 힘 사이의 불균형. 다음날 아침 우편함에는 편지라곤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여느 때보다 길게 느껴진 학교 수업 때문에 소피는 온종일 지루했다. 쉬는 시간에 요룬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하려고 애썼다. 요룬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숲으로 함께 캠핑을 가자고 했다. 그리고 이제 소피는 다시 우편함 앞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소피는 제일 먼저 멕시코 소인이 찍힌 편지를 열어보았다. 아빠가 보낸 카드가 든 작은 편지 봉투였다. 아빠는 고양이 몹시 그립다는 내용과 1등 항해사와 체스를 두어 처음으로 이겼다는 소식을 적어보냈다. 그 밖에도 겨울 휴가가 끝날 때 가져간 20kg이나 되는 책을 거의 다 읽었다는 얘기도 있었다. 우편함에는 소피의 이름이 적힌 갈색 편지 봉투도 있었다. 소피는 가방과 다른 우편물을 집안에 들여다 놓고 동굴로 달려갔다. 소피는 더 많아진 여러 장의 타이핑한 편지들을 봉투에서 꺼내 읽기 시작했다. 신화의 세계상. 소피야 안녕. 우리 나눌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철학이란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 생겨난 아주 새로운 사고방식이야. 그전에는 여러 종교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해 주었지.
그러한 종교식 설명이 대대로 이어져 신화에 이르게 되었어. 신화란 삶이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신들의 이야기야.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철학 문제에 관한 신화적 해석이 번창했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그저 신화적 해석에만 의지할 수 없음을 증명하려 했지. 초기 철학자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신화적 세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해야 해. 가까운 북유럽 신화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볼게.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지. 망치를 든 토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기독교가 노르웨이에 들어오기 전 북유럽 사람들은 토르 신이 숫 염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믿었어. 그가 망치를 휘두르면 천둥과 번개가 친다고 말이야. 천둥을 뜻하는 토르대는 원래 토르가 쿵쾅거리는 소리에서 유래한 거야. 천둥을 뜻하는 스웨덴어 오스카란 단어는 원래 오스아카로 하늘을 나는 신들의 행렬이라는 뜻이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뜩이면 비가 오게 마련이지. 이것이 바이킹 시대의 농부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 그래서 토르 신은 결실의 신으로 찬양을 받았지. 비는 왜 올까라는 물음에 토르 신이 망치를 휘두르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바로 신화적 해석이야. 그래서 비가 오면 들판에 곡식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나 들판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치를 근본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 어떻든 농부들은 비와 관련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 게다가 사람들 모두 토르신이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어. 그래서 토르신은 북유럽의 가장 중요한 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어. 토르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전 세계의 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야. 바이킹족은 그들이 사는 세계를 끊임없이 외부 세력의 위협을 받는 섬으로 생각했어. 그들은 그곳을 미드가르드라고 불렀어. 이 단어는 한가운데 놓인 나라를 의미하지. 미드가르드에는 신들의 고향인 오스가르드도 있어. 미드가르드의 바깥에 우트가르드가 있고 이곳에는 항상 비열한 속임수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위험한 트롤들이 살고 있었어. 우리는 그런 사악한 트롤들을 혼돈의 힘이라고 불렀지. 북유럽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도 선한 힘과 약한 힘 사이의 균형이 불안정하다고 느꼈어. 트롤들이 미드가르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길은 결실의 여신 프레이야를 유괴하려는 것뿐이었어. 트롤들이 성공하게 되면 더 이상 들판에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여자들은 아기를 갖지 못해. 따라서 선한 신들이 트롤들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지. 이때 토르신도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 토르신의 망치는 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혼돈이라는 위험한 힘에 맞서 싸우는 무기이기도 했거든. 망치는 토르신에게 거의 무한한 힘을 주었어. 예를 들면 토르신은 망치를 던져서 트롤들을 죽일 수도 있고 토르신은 망치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 그 망치는 던지면 부메랑처럼 그에게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지.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자연현상이 일어나며 선과 악 사이에 왜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지를 신화적으로 풀이한 거야. 하지만 그저 설명에 그치지는 않아. 인간은 가뭄이나 돌림병과 같은 재앙의 위협을 받았을 때 신이 이 일에 나서주기를 그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직접 약을 물리치려고 싸움에 가담했거든. 여러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통해서 말이지.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고대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였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는 신의 힘을 더욱 북돋우는 것을 뜻해. 예를 들면 인간은 신들의 힘을 강하게 북돋워 혼돈을 제압하도록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 그럴 때면 동물이 제물로 쓰였지. 토르 신에게는 대부분 숫염소를 바쳤을 거야. 오딘 신에게 때론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노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는 트림스크베다시에 나오는 대목이야. 어느 날 토르 신이 잠을 깨어 보니 자기 망치가 없어진 거야.
너무 화가 치밀어서 두 손은 물론이고 수염까지 파르르 떨었지. 토르시는 신하인 로키를 데리고 프레이야 여신에게 가서 날개를 빌리지. 그걸 로키에게 달아주고 요툰하임으로 날아가 트롤들이 망치를 훔쳐갔는지 알아보라고 했어. 로키는 요툰하임으로 가서는 훔친 토르신의 망치를 훔쳐서 지하 13km나 되는 곳에 묻어두고 껄껄 웃고 있는 트롤의 왕 트림과 마주쳤지. 트림은 뻔뻔스럽게도 프레이야 여신이 나와 결혼해주면 그 망치를 되돌려주겠어요라고 말했어. 잘 따라오고 있지, 소피야? 착한 신들은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인질극을 맞닥뜨리게 된 거야. 지금 착한 신들의 가장 중요한 방어 무기가 트롤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사태가 벌어진 거지. 트롤들이 토르신의 망치를 손아귀에 쥐고 있는 한 그들은 신과 인간 세계를 지배할 모든 힘을 가진 셈이었어. 또 망치와 프레이야 여신을 교환하고자 요구했지만 그건 불가능했어. 신들이 만물을 보호하는 결실의 여신이 프레이야 여신을 내준다면 들판의 불은 모조리 시들고 신과 인간들도 죽을 테니까 말이야.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팽팽한 긴장 상태였지. 위험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런던이나 파리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는 테러 집단을 연상한다면 내가 얘기하는 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 신화는 로키가 오스가르도 돌아오면 대목으로 이어져 로키는 프레이야 여신에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 트롤과 결혼해야 되니까 신부치장을 하도록 요청하지. 프레이야 여신은 만일 트롤과 결혼을 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아마 남자에게 반해서 그러는 모양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노발대발했어. 그때 헤임달 신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 헤임달 신은 토르신을 신부로 변장시키자고 제안했어. 신들은 토르신이 여자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틀어올리고 가슴에 돌을 매달았단다. 물론 토르신이 이런 생각을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신들이 망치를 탈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 받아들였어. 마침내 신들은 토르신을 신부로 변장시켰지. 로키는 신부 들러리로 꾸몄어. 이제 로키가 말했어. 자, 그럼 우리 두 여인네들은 트롤에게 가봅시다. 이를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토르신과 로키를 신들의 반테러 특공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여자로 변장하고 트롤의 근거지로 숨어 들어가 토르신의 망치를 되찾으려는 신들과 파견되었지. 토르신과 로키가 요툰하임에 도착하자마자 트롤들은 당장 결혼식 치를 채비를 갖추었어. 그런데 결혼식에서 신부로 변장한 토르신이 황소 1마리와 연어 8마리를 먹어치우고 맥주 3통을 벌컥벌컥 들이켰지. 트롤의 왕 트림은 이런 신부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해. 하마터면 변장한 반테러 특공대의 정치가 드러날 뻔했어. 하지만 로키가 프레이야 여신이 요툰하임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노라고 둘러대어 신부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트롤의 왕 트림이 신부에게 입을 맞추려고 면사포를 걷어 올렸을 때 트림 왕은 토르신의 강한 눈빛에 질겁해 뒤로 주춤했어. 이번에도 로키는 위기에 빠진 신부를 구해주었지. 로키는 신부가 결혼에 대한 기쁨에 들떠 일주일 넘게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어. 트림 왕은 드디어 망치를 가져다가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 무릎 위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했지. 토르신은 무릎 위에 망치가 놓이자 몹시 좋아서 웃음을 터뜨렸어. 먼저 트림 왕을 죽이고 다음으론 요툰하임에 있는 나머지 트롤들을 모조리 없애버렸어. 이렇게 해서 끔찍한 인질극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지. 신들의 배트맨 혹은 제임스 본드 격인 토르신은 다시 한번 사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돼. 소피야, 신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 그럼 그 신화가 우리에게 정말로 얘기해 주려는 건 뭘까? 그저 장난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 테니까. 이러한 신화도 무언가 설명하려는 거야. 여기서 가능한 뜻을 헤아려 보면 이런 거야. 나라에 가뭄이 들면 사람들에게는 왜 비가 오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혹시 트롤들이 토르신의 망치를 훔쳐간 건 아닐까 하고 말이야.
또 이러한 신화는 계절 변화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 즉 겨울에는 토르신의 망치가 요툰하임에 있어서 자연의 죽은 상태지. 하지만 토르는 그 망치를 봄에 되찾게 돼. 바로 이런 식으로 신화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은 정도로 설명하는 그런 걸로는 만족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지. 바로 신화와 관계 있는 다양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말이야. 가뭄이나 흉작일 때 신화 내용을 담은 연극을 공연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쩌면 요괴에게서 망치를 되찾기 위해 마을 장정 한 사람을 뽑아서 앞가슴에 돌을 매달아 신부로 변장시켰는지도 모르지. 이렇게 옛사람들은 비가 오고 들판의 곡식이 여물게 하기 위해 직접 무언가를 실행한 거지. 자연이 진행되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 신화를 각색한 많은 사례를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우리가 잠깐 북유럽의 신화 세계를 살펴보았지만 그 밖에도 토르 신과 오딘 신, 프레이 신과 프레이야 여신, 호드 신과 말더 신,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신들에 관한 셀 수 없이 많은 신화들이 있어. 철학자들이 이리저리 헤집고 수석거리기 전부터 이런 신화는 이미 전 세계에 존재했어. 최초로 철학이 생겨났을 때 그리스 사람들도 신화적 세계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신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왔지. 그중 아주 일부만 언급해보면 제우스와 아폴론, 헤라와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 그리고 헤라클레스와 헤파이스토스가 있지. 기원전 700년경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는 구전되던 그리스 신화의 대부분을 글로 옮겼는데 이것은 아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냈어. 신화가 기록 형태로 남게 되자 사람들은 그것에 관한 토론을 벌이게 된 것이. 초기 철학자들은 호메로스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비판했어. 실제로 신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기적이며 믿지 못할 대상들이었어. 신화란 단지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상 처음 언급한 셈이지. 우리는 신화를 비판한 예를 기원전 570년경 태어난 철학자 크세노파네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 크세노파네스는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신을 창조해냈다고 여겨 이렇게 말했어.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인간은 신도 인간처럼 태어나고 옷을 입으며 인간의 형상과 목소리를 지녔다고 상상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코가 납작한 흑인이라고 상상했고 테라키아 지방 사람들은 푸른 눈에 빨간 머리의 신들을 생각해냈다. 암소와 말 그리고 사자에게도 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인간처럼 창작할 수 있었다면 말은 말과 같은 신의 모습을, 암소는 암소처럼 생긴 신의 모습을,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창조했을 것이다. 이 시기의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와 식민지였던 이탈리아 남부, 소아시아 등지에 많은 도시국가를 세웠어. 이곳에서는 노예가 모든 육체 노동을 도맡았기 때문에 자유시민이 정치와 문화에 전념할 수 있었어. 이러한 생활 조건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지. 바로 각 개인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사회를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거야. 또 이런 방법으로 각 개인은 꼭 전래한 신화에 의지하지 않고 철학적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지. 우리는 이때부터 바로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경험과 합리성에 근거하는 사고로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목표는 자연의 진행 과정에 관한 자연스러운 해설이었어. 소피는 넓은 정원을 이리저리 거니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두 잊으려고 애썼다. 무엇보다도 소피가 자연사 책에서 읽은 얘기들은 잊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만약 소피가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정원에서 자랐다면 과연 어떤 봄을 체험했을까? 왜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 어떤 설명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왜 눈이 녹아 없어지고 왜 하늘에서 태양이 뜨는지
이런 의문을 풀어줄 만한 어떤 해석을 상상할 수 있을까? 소피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곧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다. 겨울은 이 나라를 얼음 주먹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사악한 무리아트가 아름다운 시키타 공주님을 추운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용감한 브라바토 왕자님이 와서 공주님을 구해줬어요. 시키타 공주님은 매우 기뻐하며 지하 감옥에서 지은 노래를 부르며 초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땅과 나무들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모든 눈이 녹아 눈물바다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나 태양이 하늘에서 비추어 주었기에 눈물이 곧 말랐답니다. 새들은 시키타 공주님의 노래를 따라 불렀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시키타 공주님이 금발머리를 풀어내리자 몇 가닥의 곱슬머리가 땅에 떨어져 이내 들판에 백합이 되었답니다. 소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계절 변화에 대한 다른 해석이 없었더라면 소피는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을 것이다. 소피가 깨달은 점은 사람들에겐 항상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